이 기술을 쥐고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작전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시작만 하면 저는 성공은 분명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산업기술의 바이블, 미래를 기술하다. 헤럴드경제 오상현 기자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 전투기, 그 초음속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이 다른 동력은 항공엔진. 그 항공엔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조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광민 항공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가스터빈의 선구자 조형희 연세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엔진을 얘기하면 사실 두 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두 분이야 뭐 엔진이라 그러면 A부터 Z까지 쭉 다 설명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항공 엔진이 뭔지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공 엔진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공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전투기 기체는 엔진을 뭐 운송하는 컨테이너다 하는 것 있는 것처럼 항공 엔진의 가스터빈은 뭐 전 세계적으로 현재로는 한 6개 국가 정도가 보유가 있는 고유의 항공 우주 기계공학 결정체, 그렇게 저는 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 이제 항공기 전투기 엔진을 기계공학의 꽃, 결정체, 정수, 온갖 미사역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 물건이잖아요. 이 왜 그런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보면 그 큰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하늘에 날아갑니다. 근데 엔진을 보면 실제 전체 동체 사이즈 한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공중에 띄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대충 얘기하기에 이제 브레이드가 한 열당 50개씩 들어가 있는데 터빈. 그 하나가 내는 힘이 찝차 하나에 동력하고 맞먹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야, 가스터빈 하나 만들어 보는 게 평생 꿈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아마 달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적이나 뭐 국가적인 어떤 그 네임밸류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 항공엔진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기체에 장착한 나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6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성공하게 되면 이제 7번째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전 세계에 그렇게 내놓으라는 국가들이 6개 나라밖에 이게 항공 엔진을 하지 못했을까? 1번 어렵다는 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생각하고, 이 기술을 쥐고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도전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딱 종합하면 정말 항공기를 움직이는 힘, 결정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항공 엔진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윤 대통령도 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과기정통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또 국방부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모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항공기술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마 처음은 저희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동체는 개발했는데 정작 엔진은 GE의 414 엔진을 수입하는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엔진도 국산해보자.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F-21 보라매에 출고할 때 보면 이제 국산 전투기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국산 전투기인데 보니 가장 중요한 엔진이 미국 거다. 이런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향후 전쟁은 물론 공중전이 가장 뭐 중요하긴 한데 유인 전투기보다는 무인 전투기 시대. 근데 우린 충분히 기체를 만들 수 있는데 엔진이 없는 거죠. 항상 엔진을 사와야 되는데 MTCR 협정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MTCR 협정. 예.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주미라 해가지고요. 네. 미사일 기술을 통제하는 건데, 무인기 엔진이 여기 미사일에도 쓰일 수 있는 엔진이어서 미사일을 수출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침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엔진도 제약에 묶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 전장의 무인 전투기 시대라면 저희가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엔진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결론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 힘으로 그 무인 무기 체계를 만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더 여쭙고 싶은 건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전을 당장 봐도 그렇고 무인기가 이제 대세야. 헬기도 끝났어.
무인기가 되는데 굳이 뭐 유인기 엔진 뭐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작전 개념이 다른데 제가 뭐 공군의 작전 뭐 난리 출신 났습니다. 아닌데 지금 네, 작전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무인기가 작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고속도 그 유인기가 또 하는 영역은 분명 다릅니다. 외국도 2035년 이후로 가면 다 유무인 복합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무인기가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거의 한계성 때문에 유인기 한 대가 무인기를 몇 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때 4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무인기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근데 항상 편대기를 운영하면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에 제약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전하는데 암만 좋은 놈이 있어도 F4가 같이 하는 F4가 느리면 작전을 걔를 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기의 엔진이 안 좋든 성능이 안 좋으면 유인기가 더 작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개념은 뭐냐면 무인기도 유인기와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엔진도 당연히 동등한 걸 가져야 그런 되고 스펙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저희 생각하는 거는 유인기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우리 지금 KF-21 쌍발로 돼 있지만 무인기는 아마도 사이즈가 좀 작게 해서 단발로 하면 대충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엔진 피로 대수가 약 한 12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럼 1200대 정도 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국내 생산되는 거에 대한 엔진을 갖다가 공급하고 또 창정비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엔진 뭐 하면 뭐 이제 사원번 뭐 달면 되지 뭐 하는데 이 엔진 정비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보통 엔진 제작사가 네네. 새로운 엔진은 보통 이제 싸게 줍니다. 우리 엔진을 네. 선정해 주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군수 엔진이 우리나라 전투기는 미국 거기 때문에 미국 쪽에 정비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기술료 많이 줍니다. 매출액 7%를 기술료로. 이미 OEM에 뭘 안 하더라도 네네네. 우리가 이제 뭘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런 고장 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왜 이러지 물어보고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아무튼 기술료를 연간 뭐 몇백억을 뭐 미국에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기술을 중단한다 선언하면 저희는 지금 있는 상태로밖에 운영을 못하는 뭐 업그레이드는 거 고장 타고 났을 때 뭔가 조치하기 힘들 뿐 아니라 후속 그 부품 공급까지 중단된다 그러면 비행기 서 있어야 될. 그래서 더욱더 국산 엔진이 필요한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들어요? 보통 엔진을 30년 수명을 하면 엔진 가격 곱하기 한 3배? 그 정도는 30년 수명 기간 내에 들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보면 엔진 시장 규모하고 MRO 시장 규모가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수리 부속 유지를 하는 게 3배. 이거 같다고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기니까 30년, 40년 정도. 가스터빈 자체를 고온 부품이라서 보통 뭐 3, 4년, 2, 3년 주기로 계속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컬러 프린터처럼 컬러 프린터 싸게 팔고 토너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똑같습니다. 컴퓨터 사면 그냥 주잖아요. 주는데 나중에 잉크 사러 가봤더니 얘만 몇만 원이고 막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거의 같은 이해가 다 바로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은 좀 싸게 주고 그렇죠. 그 고온 부품을 계속 바꿀 때마다 2, 3년 주기로 계속 비싸게 받는. 그래서 이제 국산을 하게 되면 창정비도 훨씬 더 아니 비록 우리나라 엔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씀을 두 분이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한 물건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기술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인기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제가 무인기 터빈 기술 특화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5,500파운드 무인기 코어는 1600도 K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K명도 1600도 내에서. 예. 이제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1700도, 1800도까지 올리려면 핵심 기술이 뭔지를 저희 특화용 센터에서 연구하고 있고 이제 국가연에서도 이제 그걸 적용해서 조금 확장해서 지금 5,500파운드보다는 좀 큰 10,000파운드 정도까지 되는 무인기로 확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엔진을 국산하는데 동체보다는 조금 늦은 이유가 우리나라 무기체계에서 국가과제를 만들려면 무기체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엔진은 약간 구성품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인식을 구성품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사실 그게 무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 자체적으로 그게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분에는
구성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기 체계에서 과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것도 지금 우리가 그것도 풀어야 되는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발전용 터빈은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그것과 항공용 터빈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렵구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잘하죠. 그 타가 일본 미쓰비시하고 나이센스 계약을 해서 한 15대 정도를 그 전에 좀 만들어 봤어요. 똑같이 그때도 설계하는 기술 없었고 그걸 10년 동안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우리 전투기 터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전용을 했으니 이제 항공용 쉽지 않을까 할 텐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전용은 아시는 것 같이 무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부피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공기를 적정 조건에서 다 흡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딱 땅에 세워놓고 떼어놓고 그 건물처럼 뭐 얼마나 큰 크기여도 상관없고 무게도 상관없고 만들면 되니까 효율만 좋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정적으로만 가면 되는 들어오는 공기도 우리가 잘 제어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아시는 것 같이 항공용은 날아가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도 오고 또 버드 스트라이크도 하고 그런 악조건에서 운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외부 환경이 발전과는 다른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기가 됐든 민항기가 됐든 항공인진의 생명은 안전, 신뢰성이죠. 조종사의 생명을 담보하기도 하고 민항기는 승객의 우리 가족의 뭐 생명을 담보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컨셉 자체가 모든 이 항공 엔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발전하고 철학부터 안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은 사실 뭐 제작의 달인이 사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또 그만큼 많이 해오셨으니까 제작의 꼼꼼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기술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소재의 문제, 설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되게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품 가공, 조립, 창정비는 이미 우리 워낙 잘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저희 기술력을 보면 뭐 외국에 비해서 한 90에서 95%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부족한 게 소재 기술이 좀 부족하고 설계 기술 부족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망 인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빨리 가져가느냐가 저희 관건인데 설계는 저희가 빨리 습득해야 되는 거고 소재는 초창기에 우리가 100%는 국산화 못하더라도 일부 한 걸 사용하고 일부는 뭐 수입했을 수도 있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걸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가망 인증도 초기부터 하기 힘들으면 초반에는 약간 외국에 쓰더라도 자꾸만 구축해가는. 사실은 앞에 뭐 설계가 어떻고 소재가 어떻고 그렇지 하는데 가망 인증이란 단어 자체가 일단 생소하거든요. 인증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제약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 하다가 새가 부딪혔는데 그거에도 안정적으로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 크기가 얼마 이상이 몇 개가 스트라이크 했을 때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 되나 라는 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거고 똑같이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 비가 올 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다양한 요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도 이 엔진이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대략 얘기하기를 200개 이상의 이제 인증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재, 그다음에 설계에만 어쨌든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 꽤 높다. 조금 일부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이미 6세대 엔진을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4.5세대 엔진을 갖고 되겠냐 하는데 계속 얘기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시작만 하면 우리가 빨리 6세대 엔진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는 결국은 얼마만큼 해봤냐에 따라 저는 결정된다 보거든요. 설계 기술은 저희가 이제 큰 걸 안 해봤지만 요즘은 이제 컴퓨터 어떤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고 사전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만들어 보고 뭐 깨주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았는데 지금은 데이터만 많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미 컴퓨터상에다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빨리 우리가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회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시스템에 이미 선제로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예.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 수 없고요.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 걸 좀. 그다음에 이제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는 지금 우리가 만들 게 한 900mm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다는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항공 엔진용 소재 기술을 습득할까를 저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PW사하고 네. 그 RSP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설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서 네. 같이 개발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이제 비밀 내용이 아직 내년쯤에 오픈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미 조금씩 미리 얘기해 주셔도 돼요. 거기 이제 설계부터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네. 몇 년 전부터 소재 설계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나 절차를 어마어마하게 습득을 했고요.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15,000파운드급의 소재가 약 60여 종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그 중에 17종 정도는 저희가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17개나요? 예, 먼저 시작하고 있어서 선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실제 그 아까 말한 첨단 엔진급 15,000파운드급의 제가 소재를 직접 이렇게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소재라고 하면 형상을 가기 전에 형상을 가기 전에 그 전에 네, 재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이제 온도 자체를 견딜 수 그렇죠. 있는 합금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소재를 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가 좀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에 견디고 압력에 견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항공 엔진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항공 엔진은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량하고 엔진이 무거우면 나는 미사일을 하나 더 싣고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죠. 엔진 때문에 못 원래 하는 목적은 그걸 그렇죠. 떨구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엔진이 커지면 물론 성능이 좋아질 수 아까 말한 추력이 커질 수 있는데 너무 커지면 레이더도 잘 잡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에 뭔가 좀 고동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고정시키면서 효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효율을 좋게 하는 방법은 온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터빈 입구 온도 우리가 TIT라 그러는데 거기를 올리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올릴까 했는데 재질도 바뀌지만 또 거기에 코팅하기도 했고 냉각유로 이제 교수님 전문인 냉각유로 하고 지금은 또 거기에 세라믹을 쓰기도 하고. 네네. 우리 조식계 얘기하는 레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ES는 뭐 그런 그게 세라믹의 한 종류가 도자기. 도자기. 가장 좋은 건 도자기. 이제 그런 재질을 써서 온도를 막 올리는 그런 기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말하면 소재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항공 효율과 가장 직결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항공력 가스터빈의 가장 큰 특징이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럼 가망인지 당연하죠. 가망인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재의 그 내용까지도 가망인지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의 소재를 만든다 하면 그 소재에 약 1,000군데 이상 정도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1,000포인트 이상 정도. 그러니까 요만한 10편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1000개의 점을 찍어서 균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 평균이 얼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계 보면 표준 편차까지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걸 찾아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재가 어느 부분이 하나라도 그 크랙이 좀 발생이 시작했다. 끝나는 거죠. 왜? 아까 그 열, 고온, 고압 그런 내용 환경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해도 동일한 품질이 나와야 되는 걸 보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항공 엔진은. 이 소재가 특성이 상온에서는 아주 좋은데 열이 올라갈수록 물러지는데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평평하게 천천히 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상온엔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다 파악해서 어디에 써야 되는 건가. 또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비싼 거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테스트를 할 때 그 온도를 변경해 가면서 상온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 고온까지 가면서 다 데이터를 찍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소재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조 또 가공해야 되는데 주조했을 때 특성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주조하는데 주조 특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또 가공성도 봐야 되고 또 이제 고온이 되면 산화될 수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소재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고 거기 또 가망 인증이라는 거 어떤 반드시 그 절차를 따져가면서 지켜서 그거 만들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설계를 해야 되면 그 소재를 가지고 뭔가 그 구조에 맞게 부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구조 설계는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있나요?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G, PW, 롤스로이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런 항공 엔진을 만드는 정말 철학이 다릅니다. 서방 엔진은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정비하고 하는 데 비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야 전쟁 중에 뭐 이렇게 자주 고쳐야 되냐. 전쟁하다 문제 생기면 빨리 바꾸면 되지. 이제 그런 개념에 설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은 더 가벼울 수 있고 또 훨씬 더 기동력도 좋을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들이 좀 기동력이 좋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철학일 수 있고
똑같이 제가 GE하고 뭐 다른 여러 회사들을 비교해 보면 어느 회사는 소재를 아주 좋은 거에 쓰는 회사도 있고 어느 회사는 냉각을 더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철학이고 어떤 거에 더 본인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설계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설계라고 하면 캐드로 그리는 게 아니고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수명까지 고려해서 설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뭐 사오면 되지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사용한 소재 DB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재 DB가 다르면 전혀 설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들어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설계 다 똑같지 않나 어느 비행 엔진이나 그렇지 않은 거죠.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첨단 엔진 15,000파운드 이제 개념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의 기간에 얼마만의 비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 OEM사가 아까 말한 뭐 G나 PW 그런 회사가 당신들이 설계하고 이걸 양산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답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11년. 우리는 14년 이야기했거든요. 양산까지. 3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3년 차이가 뭐에 나지 봤더니 앞부분에서 2년 반 차이가 나고 뒤에서 6개월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부분 2년 반 차이가 뭐냐면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는 자기들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리그 테스트를 안 해요. 중간중간에. 근데 우리는 테스트를 내놓은 거예요. 3번이나. 만약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시스템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다. 그건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것만 만약에 해결된다 그러면 기간도 저희들은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설계는 디자인 철학과 소재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문님 말씀하신 14년이 긴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4년 추정한 거는 이제 랜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 시작해서 엔진 만들려면 평균 14년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긴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14년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만약 첨단 엔진 사업을 하게 되면 14년 걸린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4년 걸려서 만들면 2040년에 6세대 전투기들이 날아다닐 텐데 우리는 이제 4.5세대, 5세대 뭐 엔진 만들어가지고 이미 멈티가 다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뭐 보고서도 있는 것처럼 보통 14년 걸려 이런 일반화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저는 도전적 목표로 해야지만이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가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제 랜드 보고서에는 평균적인 기간이고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훨씬 더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옛날에 비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얘기한 14년이라는 건 평균적인 기간을 갖고 뭐 디지털 트윈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개념도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단축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투자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 디지털 트윈, AI 기능 뭐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미 시작한 것도 있고 이제 저희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 경쟁력 갖기 위한 그런 기반 기술을 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지금은 10년으로 예측하지만 향후 그 기술의 발전으로 봐가지고 그게 뭐 7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뭐랄까 조립 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욕심이 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계 부분에 선투자를 하시고 소재도 만들고 계신 거 보니까 좀 약간 진심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기업은 뭐 하나도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놓으려 그러면서 꼭 정부 사업 따가지고 그걸로 그 돈으로만 나라 세금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연구원이 국내만 한 800명? 그러면 뭐 지금부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교육 훈련 시켜야 되고 또 800명을 뽑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26년에 본과제를 시행한다면 지금 우리 연구소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불과 2년 전에 120명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80명을 채용했고 올해 말 목표가 한 250명 정도 좀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국내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해외 연구소도 하고 있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연구센터를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을 보면 선행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진심은 사실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운다라는 건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례를 봐도 미국 같은 데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데는 정부에서 국가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주면 GE는 그 돈을 가지고
가장 첨단 엔진을 개발하고 그게 파생된 기술 가지고 민간 엔진을 개발하고 또 거기서 파생해서 발전용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첨단의 전투기용 엔진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고 그 다음은 이제 민간이 어떻게 보면 파생해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국방에 관련된 첨단 엔진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만큼 더 확산해서 가냐는 민수 기업의 몫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라는 이 기술을 한번 우리가 전투기 엔진급까지 갔을 때 우리 이 지금 국가 산업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주시면 아 그래서 중요하구나 꼭 해봐야겠구나라는 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엔진 개발하는데 이제 보통 외국에서 한 3조에서 3.5조가 든다고 합니다. 11,000파운드 정도 되려면 3조에서 3.5조.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해서 5조 정도 잡은 이유가 소재 DB 구축하고 또 가망하는데 한 1.5조 정도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큰 돈입니다. 무지 큰 돈이고.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한화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한 티어 2, 왜냐하면 OEM사가 있고 티어 1이 이제 모듈 정도 하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전투기 엔진을 해서 티어 1 또는 OEM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한 3%만 가져간다고 해도 연 한 7조 이상을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마중물이 돼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하는 5조가 한번 투입되면 연 7조 이상 가져갈 수 있으면 이만한 적금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그럼 정부에서 왜 하나한테 그 5조를 주고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데는 한 9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가까운 서프라이 체인이 있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부품 뭐 만들고 소재 만드는 회사들한테 그 돈이 대부분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5조가 다 하나한테 간다 이것도 아니고 7조 매출도 또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가치가 상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못 믿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좀 나라가 여유가 있어서 한 10조 정도 들여서 프레드 피투니하고 저기 GE에 뭐 5조씩 줘서 이렇게 개발하게끔 하듯이 우리나라도 한 2개에서 경쟁해서 가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은데 그 정도까지 지금 나라가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 써야 될 때도 많고 한데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다 보면 가장 지금 앞서 있거나 혹은 이제 선투자와 어떤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보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구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왕 여기까지 간 김에 좀 더 희망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전투기 이제 딱 만들었어. 근데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MRO에서 돈 벌어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별로 좀 우리의 좀 밝혀나갈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엔진이 최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4.5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외국은 6세대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을 4.5를 하지만 한 3분의 2 정도 된 시점에서는 당연히 6세대 엔진 개발을 아마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4.5세대 엔진이 나오고 그로부터 한 5년 후에는 또 6세대 엔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당연히 처음 시작에 4.5를 하지만 아마 개발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이 축적되면 바로 6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세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이걸 6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는 공중 급여 안 받고 뭐 5,000km 뭐 날아가고 싶어. 그러려면 그 이제 가변 사이클, 어댑티브 사이클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전장은 한 10년 후에 보면 이 미사일이 아니고 레이저로 미사일을 방어하고 하는 최고의 이제 고출력의 발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엔진에서 발전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제 6세대의 특징이 스텔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효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TIT 온도가 2250 켈빈 정도면은 거의 세라믹을 써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저 대기권 재진입하는 우주선 여기에 쓰이는 그런 세라믹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높고요. 이제 그 정도 기술들을 이제 하려 그러면 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15,000파운드를 만들면 2만 3만이 가는 거고요.
또 큰 거는 작은 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5,000을 만들었는데 3,000, 4,000도 만들고 그 라인업이 서는 거죠. 3,000, 뭐 15,000, 2만, 3만 결국은 그게 뭔가를 해봤기 때문에 코어를 해봤고 엔진을 하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파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충분한 이런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 우리나라 이 제트 엔진에 라인업이 생긴다고?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좀 비전을 오늘 무한 상상을 좀 하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G의 라인업은 네. 코어는 거의 유사한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앞뒤로 뭘 하나의 붙여야 코어로 다 앞뒤를 예. 붙여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항공용 엔진의 코어를 이용해서 네. 선박용으로 네,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그게 가능하죠. 네, 그 하나의 전투기 엔진 코어를 가지고 선박에도 쓸 수 있고 또 산업 아까 발전 뭐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어 기술이라고 그냥 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말 좀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오늘 소중한 대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한 말씀씩 엔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비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씩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먼저 조 교수님께 먼저 좀. 예, 저희 이제 2021년 기획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공군 뭐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외국하고 기술적 차가 얼마나 하냐. 네. 그러니까 기술격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크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엔진을 못 만들었고 이 외국은 60, 70년대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달나라간 해가 언제인지 아시냐? 1969년입니다. 이미 미국은 때 달나갔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누리호 나로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참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결국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거에 비하면 이 항공용 엔진은 가스터빈은 훨씬 더 산업적 파괴 효과도 크고 국방에도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 생각에 또 더 중요한 건 이미 저는 많이 만들어 봤다. 우리가 생산하고 조립하고 창정비도 해봤다는 건 정말 우리가 그 엔진 개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작만 하면 저는 성공은 분명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우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에어로스페이스가 1979년부터 항공 엔진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45년 됐는데 올해 4월 15일 날 엔진 10,000대 출하 행사를 했습니다. 10,000대 중에 이제 반은 이제 신규로 저희가 엔진 조립하는 거고 나머지 반은 이제 우리가 정비해서 납품하는 건데 이 10,000대를 만들어 온 45년간은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00대는 저희가 만든 독자 엔진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로 믿고요. 제가 이 45년의 세월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길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두 분과 함께 이런 좀 미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눠서 또 이 엔진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